책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책으로 삶을 살주는 시간 TV 책방 북소리. 안녕하세요. 북마스터 황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책과 소통하는 남자 책소남 북마스터 이창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책과 영화를 사랑하는 평론가 윤성은입니다. 2026년이면요. 서울의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그런 초고령 사회로 네. 접어든다고 합니다. 또 2014년 넘어서부터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또 14세 이하 인구는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대요. 사실 인구학적 변화가 사회의 특성을 아주 크게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변수인데요. 맞아요. 이러다 보면 생산 가능한 인구의 수는 줄고 또 부양해야 되는 인구수가 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문제가 된다라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고령화 사회로 처음 진입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게 한 2018년도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맞아요. 불과 10년도 되지 않아서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는 게 한국 사회가 좀 빠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올해는 그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고령화 속도는 빨라지고 있는데 거기에 맞춘 우리의 생각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충분한 고민을 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오늘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 봤는데요. 쓰러진 아버지를 9년간 간병하면서 그간 모은 기록들을 모아서 책으로 내신 분을 오늘 주인공으로 초대해 봤습니다. 책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던지고 싶은 이야기는 뭔지, 또 왜 책을 내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가난의 경로를 탐색하는 청년 보호자의 9년의 기록, 아빠의 아빠가 됐다의 저자 조기현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박수로 오늘도. 네, 좋습니다.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일단 좀 궁금하고요. 지난해죠? 2019년 11월 달에 책이 나왔어요. 네. 보통 책 나오고 나오면 사회적 반응이 뜨거우면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좀 변화가 생겼나요? 네, 인쇄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아본 거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책 관련돼서 돌봄 혹은 불평등 혹은 시민으로서 산다는 것, 뭐 이런 주제로 강연 요청이 오는 거. 그거 말고는 늘 그렇듯이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지랑 같이 시간 보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계속 말하기를 시켜서 더 열심히 책 읽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도 아버지를 돌보고 있는 상황은 현재 진행형인 상태인데 그렇죠. 지난 9년 동안 우리 기현 씨가 기록을 틈틈이 남기고 그걸 모아서 이렇게 책으로 만들었어요. 뭐 어떤 계기, 이유가 있었을까요?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들 때 글로 좀 이렇게 내가 겪고 있는 가난의 경로를 좀 추적해봐서 사회적 조건을 좀 맞닥뜨려보고 하면서 조금 스스로 해소하기 위해서 글을 쓰다가 한 작년쯤에 가난 그리고 돌봄이라는 키워드를 내 삶을 묶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 돌봄으로 희생하는 사람들이 혹은 돌봄을 받지 못해서 돌봄을 하다가 혹은 돌봄 노동을 하다가 희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국 사회는 돌봄 위기 사회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 처음 돌봄이 시작됐던 날로 좀 돌아가 보면 아버지가 그 쓰러지셔서 그 병원 차에 실려서 가셨을 때 그때가 지금 한 9년 전 정도잖아요. 2011년도였죠. 네. 네, 그때 20살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솔직히 20살이면은 그 법적으로는 성인이지만 우리가 모든 것이 좀 미성숙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을 때였을 텐데 당시 심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근데 저도 어쨌든 20살에 많이 당황했죠. 당황할 겨를도 없이 사실은 응급실에 아버지가 있다라고 전화를 받고 달려가서 처음 가보는 그 거대한 대학병원을 막 비집고 다니면서 대체 응급실이 어딘지 찾아다녔고 그렇게 해서 응급실을 찾아서 맞닥뜨린 아버지의 그런 선망 증세나 그 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뭔가 증상들을 보면서 한참 또 충격을 먹고 그 안에서 어떤 동의를 해야지 뭔가 아버지가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가장 큰 거는 아버지가 중환자실로 가야 됐었는데 연대보증인이 필요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20살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되는 만 24살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병원에 계속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얼른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었고 그때 사실은 세상이 정말 만만치 않다는 걸 느꼈었죠. 내가 보호자고 내가 유일한 보호자인데 아무것도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다행히 아버지랑 같이 일하던 동료분이 확인차 오셔가지고 아버지를 연대보증인을 서주시고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됐죠. 읽으면서 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전화를 해봤더니 이제 친한 사람들한테 저는 이제 읽으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만약에 이런 전화를 받았다라면 그런 좀 반성 저에 대해서 돌아보는 그런 계기도 됐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에 쓰러지시고 나서 지금 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재 아버지 몸 상태는 어떠세요? 지금은 병원에 계시는데 처음에 쓰러지시고 그 다음에 한 3년 있다 두 번째 급성심근경색으로 또 쓰러지시고 신체적인 위험으로 두 번 쓰러진 걸 두 번 겪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진로여행을 할 때 신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가 가장 컸고 그래서 아버지 약을 정말 꼬박꼬박 잘 드시도록 유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아버지가 치매가 올 거라는 걸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선망 증세들이 치매로 이어질 거라는 걸 전혀 몰랐었는데 치매가 바로 오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치매도 내가 너무 무서워하지만 않으면 그 치매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충분히 같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화상을 입고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면서 더 이상 나 혼자 돌볼 수가 없구나 해서 병원에 지금 요양병원에 들어가 계시죠. 아까 연대보증의 이야기를 했는데 연대보증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 우리 가족이나 또는 사회에서 이거 보증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의료가 공적 성격이 강해지면 개인의 보증 없이 사회적 보증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갖게 되는데요. 제가 보면 그때가 20살이었잖아요. 20살 보통 약관의 나이인데 부록의 나이가 40이라고 치면 그보다 20년이 젊은 그런 시대에 이거를 겪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고 20살 본인 스스로도 그때 많이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으셨죠? 그렇죠. 근데 사방팔방 돈을 구하려고 병원비를 구하려고 사방팔방 뛰어다니고 그리고 뭐 이제 아버지가 의식이 없으니까 대신 가족이
서명을 해야 되거나 이런 설명을 계속 듣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보호자라는 정체성은 서서히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한동안은 또 아버지를 돌봐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했었어요. 왜냐면 이게 실제 받아들이는데 한 1, 2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처럼 아버지도 얼른 일어나서 잘 일하고 각자 1인분의 삶을 살던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믿음을 버릴 수가 없거든요. 나도 남들처럼 다른 청년들처럼 그렇게 1인분의 삶을 온전하게 해내면서 남들이 가는 해외여행도 가면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데 한 1년은 걸렸고, 받아들였을 때는 어쨌든 내가 가장이고 내가 어쨌든 아버지를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면서 살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먹었던 거죠. 여기서 생활할 때 아버지가 이제 뭐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걸 조금 아버지가 알 수 있게 혹은 뭔가 카메라로 계속 그 CCTV로 계속 소통을 해서 CCTV를 만지지 말라거나 그런 말들을 써놨었죠.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삶의 위기의 모든 것을 저 혼자 감당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사실 아버지를 다시 원래대로 생활할 수 있게 할 수가 없죠. 지금은 그렇게 해서 또 사고가 벌어지면 또 저 혼자 모든 걸 다 감당해야 되고, 돌봄, 뭐 병원비, 그리고 그 치료받는 기간에 어떤 모든 결정, 이것들을 하다 보면 또 제가 제일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하니까 지금은 계속 보류해 놓는 상태죠. 제가 이 사진을 보고 나서 사실은 어린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라는 글을 좀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살아보려고 했고 뭔가 좋은 미래를 꿈꿨던 사람이 왜 지금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 같은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뭐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사회적 경로 혹은 사회적 조건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었죠. 지나가는 말로 그냥 한탄하면서 아우 이게 부모 노릇이지 뭐야 뭐 이런 말을 많이 제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뭔가 내가 과거에 아빠한테 기대했던 어떤 역할을 내가 아빠한테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아빠가 아빠의 아빠가 다 됐네 그냥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그게 이제 돌봄을 혹은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한 2, 3년 정도 했을 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받아들이게 됐었죠. 지금도 길 찾는 기억력이 엄청 좋은데, 아버지 길 같이 나가면 아버지가 길 헤매면 아버지 꼭 끌고 집까지 와서 좀 아버지가 길을 집에 나가도 집까지 찾아올 수 있게 해준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공자를 많이 잊었어요. 실제 뭐 수컷인지 암컷인지 서로가 좀 그러는 모습이 제가 서운하더라고요. 공자야 가자. 나가자. 누나 일로 와. 이쪽으로 들어가.
하늘찜 뭐라고 쓰여 있어요? 아빠. 아빠가 진짜. 알고 있었어요? 특별히 쓴다고 안 했어. 쓴다고 했죠. 이거 병원에서 읽어볼 수 있어요? 돋보기 하나 사줄까? 있어, 돋보기 큰 거. 뭔가 가족 글쓰기가 약간 대부분 그런 걸 다 우려하고 주저주저하고 가족들한테 못 보여준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약간 그런 걸 마음속에서 다 뭔가 각오하고 써서 뭔가 보여드리는 큰 부담은 없는데, 네. 하여튼 아버지가 읽고 나서 어떤 반응일지 궁금하네요. 뭐 하고 싶으면 낚시나 가면 물을까? 뭐 있겠어? 낚시 갈까요, 그러면? 낚시가 좋지. 그럼 아빠 일하고 낚시하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 시간 나면 일하다가 시간 나면 한 번씩 가는 게 낙이지 뭐야. 그러려고 책 쓴 거잖아요. 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는 환경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고, 그리고 그런 환경을 최소한으로 만드는 게 오로지 가족밖에 없다는 것, 그 사실에 대한 어떤 명시를 하고 싶어서 사실 책을 쓰는 동기였기 때문에 저도 앞으로 아버지가 하고 싶은 낚시하면서 어쩌면 자신의 노동권에 대해서 사회 참여 의지를 갖고 있는 것만큼 정말 사회에 참여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죠. 저는 그냥 기현 씨의 꿈, 그 하고 싶은 것들이 이 책 속에 굉장히 많이 녹아 있어서 그렇죠. 꿈이 굉장히 많은 청년이더라고요. 네. 하고 싶은 거, 뭐 바라고 싶은 거, 네. 이루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었는데 청년으로서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뭐 어떤 꿈, 어떤 계획 같은 걸 가지고 있고 있었나요? 그때 20살 때는 영화 감독이 되고 싶기도 했고요. 글 쓰는 작가가 되고 싶기도 했고, 춤을 추는 댄서가 되고 싶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관련 학과에 대학을 들어갈 마음은 사실 애초에 없었어요. 제가 이미 그때쯤에 학자금 대출로 고생하는 청년들 기사를 많이 나왔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내가 더 힘들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도 내가 실력만 있으면 잘하면 이렇게 될 거야 하고 생각하던 쯤에 아버지가 쓰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 쓰러지고 나서 한동안을 제가 사회적으로 청년이라고 호명되는 것에 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쨌든 아버지의 어쩌면 부모처럼 살고 있어서 저한테 청년이라 그러면 어색하거든요. 저도. 근데 분명히 청년이죠. 하고 싶은 게 있고 해야 될 때에 그것을 투여해서 배워야 되는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고, 저는 청년을 나를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완수해야 되는 어떤 과제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조기현 씨가 이제 아버지 돌보게 되고 병원에서 가장 먼저 맞닥뜨린 게 사실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큰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또 병원비가 거기 사진 속에 이렇게 숫자가 조그맣게 보여서 제가 봤는데 이게 0이 잘못 붙은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큰 액수가 와 영수증에 찍혀서 나오던데, 그러니까 아직 사회적으로 뭔가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의 청년인 거잖아요. 그렇죠. 돈을 벌 수 없는 상태의 네. 청년이 이런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뭐 어떤 복지제도가 갖춰져 있었는지, 아니면 그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좀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실제 가장 위기 상황이라고 했던 20대 초반에 겪었던 두 번의 쓰러짐에서는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 온전히 네. 본인이 감당하시는 거죠. 처음에는 집 보증금을 뺐었죠. 보증금을 빼서 병원비와 간병비를 감당했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처음에 이제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좀 악착같이 돈을 모아놨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 가정의 유일한 사회 안전망 비용이기도 했지만 그걸 병원비로 쓰지 않으면 제가 영화를 배우는 비용으로 쓰려고 했었거든요. 사실은 사회적 안전망이 충실하다면 네. 개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네. 사실 20세 약관의 나이에 아버님이 쓰러지면서 개인적 안전, 개인적 비상금 네. 이런 걸로 충당한 케이스였던 것 같아서요. 이런 케이스들을 조금 더 사회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20살 때 가졌던 여러 가지 꿈들 중에 작가도 있었고 영화 감독도 있었는데요. 그 영화 감독이 되려면은 일단은 저도 많이 추천하는 게 좋은 그 영화 많이 보라고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데 그 뭐 책을 읽고 영화를 보는 것이 이제 본인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켄로치 영화들 보면서 제가 공장에 있을 때, 건설 일용직 할 때, 뭐 병원에서 뭐 맨날 씨름할 때, 공공기관에서 쫓겨날 때, 그래서 켄로치 영화들 보면서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자긍심을 좀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을 찾았던 것 같아요. 사실 영화들 보면 이제 환자와 돌봄을 하는 사람들의 이 의사소통의 문제가 상당히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잠수정과 나비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다른 걸로 다 표현할 수 없는데 눈만 깜빡거리고 네. 그걸로 알파벳의 의미를 그 레터링하고 글자로 표현하고 그래서 소통하는 그러니까 되게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그걸로 시도 쓰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혹시 아픈 아버지와 소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좀 생긴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 아버지 치매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나서 느낀 거는 치매가 영화 같다. 계속 뭔가 기억을 재편집하고 재구성해서 과거와 혹은 미래의 어떤 가능성을 끄집어오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잘려나간 내 기억을 어떻게든 내 소통 의지를 채워넣기 위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가지고 와서 한편에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해하기 전에는 무서워요. 그런 증상을 보면. 그렇지. 왜 저래?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밖에 안 들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과거의 얘기를 좀, 이거 과거에 했던 얘기인데 지금 바로 있었다고 하네? 이런 이해들을 하면서 아버지가 갑자기 과거로 돌아가 있으면 저도 그냥 그 과거 그 자체로 만나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데 시간이 한 1, 2년 걸렸던 것 같아요. 아빠 그 10kg짜리는 안 되죠? 10kg로? 10kg로 안 돼. 나 알려줘. 어떻게 잡는지. 여기 좋게 해야지 네가 남녀가서 젖어봐. 근데 물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뭐 괜찮아요. 물 많았구나.
네, 지금 아버지랑 같이 찍은 다큐멘터리 편집하고 있어요. 하는 당시에는 그냥 재밌어 하셨고, 어떤 자기 감정을 언어화해서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아니까 뭐 굳이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제가 뭐 좌지우지하진 않고, 보고 사람들이 또 질문하고 뭐 하면 또 그것도 즐거워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더 그냥 아버지가 심해지고, 혹은 심지어는 빨리 주는 게 나은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지는지. 네, 이 아버지를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는 어떻게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게 되신 거예요? 아버지가 치매가 시작됐을 때 증상이 이제 인력 조장한테 전화가 왔으니까 내가 일을 나가야 된다. 버스카드를 충전해 나오. 그러면서 연장을 새벽마다 이렇게 계속 챙겨서 나가려고 하는 증상이 처음 증상이었어요. 그게 한 일주일 정도 반복되니까 아, 치매일 수 있겠구나라고 제가 인지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병원에 오가면서 혹은 병원에 들어가고 나서도 계속 이제 나가면 일해야지라는 말을 계속 습관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대체 이 사람한테 일은 대체 뭐지? 유일한 인정 수단이지 않았을까? 내가 한 사회에서 스스로가 한 사회에서 인정받는 유일한 수단? 그러면 그거를 조금 아버지가 일을 어떤 기억, 일에 대한 어떤 느낌인지, 그 일과 엮인 생애는 어떤 것인지 좀 같이 기록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아버지가 미장인 일을 하셔서 아버지랑 벽돌하고 시멘트를 마련해 놓고 같이 벽돌을 쌓는 과정으로 한번 다큐멘터리를 찍어봤습니다. 영화에서 특별하게 아버지에 대해서 이 이야기는 꼭 담고 싶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을까요? 길거리를 다니다가 어머니가 저거 아빠가 지은 거야?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아빠 손으로 저걸 지었단 말이야? 라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진 시멘트 혹은 콘크리트가 만들어낸 세계가 이 사회의 번영을 만들어냈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당당한 한 사람이라는 거라고 인지했던 과거가 있었는데 그건 사실은 너무 옛말이 돼버린 거죠. 어쩌면 또 아버지가 한평생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의미를 계속 존재 의미를 왜 내가 존재해야 되는지를 일로써 증명했었는데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오브제가 시멘트란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에는 시멘트가 만들어낸 한국 사회는 아버지 같은 계급의 사람들을 더 이상 이 사회에서 편안하게 살아남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일해서 만들어낸 세계는 왜 아버지를 배제할까? 근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런 그 찰나의 생각들 참 깊고 또 단단하다라는 그런 인상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기현 씨 개인의 이야기에서 좀 사회 문제로 이걸 확장해 보려고 합니다. 뉴스에서 종종 간병살인 이런 단어 이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호자가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사실 깊게 고민해보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기현 씨가 간병 가족들을 많이 만나봤을 것 같은데, 네. 혹시 그분들이 말하는 가장 큰 어려움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개인의 일상이 없는 거죠. 아까 2인분의 일상. 삶, 1인분의 삶은 일단 허상이 돼버린 거고, 개인의 일상이 없고, 그리고 계속 악화되는 질병에 대해서 이해가 없을 때 그 더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막대한 병원비, 그리고 내가 이제 일을 못하니까 생계나 혹은 사회 참여를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이 제가 겪었던 어려움이랑 굉장히 유사한 어려움들을 갖고 있죠. 네, 이게 2006년 이후에 통계를 보면요. 간병살인의 가해자 수가 154명입니다. 네. 또 희생자 수가 213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사실
한때는 주변에선 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효자다, 효녀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을 법한 그런 분들인데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이 초고령화 시대의 간병 문제, 뭐가 문제인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 봤거든요. 한번 만나보시죠. There's a faceless soldier on a violent spree, and he wears his shame for all to see, crossing broken homes and families, and wounded souls are left to bleed. 간병 살인의 희생자가 한 해 평균 16명이 넘었어요. 두 달에 3명꼴로 이제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판결문으로 기록된 숫자 그리고 언론 기록을 통해서 남은 숫자만 센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하는 간병 살인의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대는 부분이 금융상품, 보험을 깨는 거죠. 적금을 해지하고 그걸로 의료비를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생활비가 없다 보니까 또 자연히 대출, 카드론 이런 것에 손을 대는 경우도 많았고요. 16% 이상은 집을 처분했다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많았어요. 그만큼 이제 개인적으로나 어떤 가족 구성원 모두가 경제적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기간이 늘어나고 어떤 이상 행동 증상이 심화되고 이랬을 때 가족들도 어떤 심리적으로나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로 몰리게 되는 것 같아요. 한계치를 넘어가는 그 순간에 이런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병은 전쟁이다. 죽어야 끝나는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굉장히 어떤 절박함이 느껴지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면 이제 간병을 하더라도 어떤 사회적인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그리고 휴식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여건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령화 시대 돌봄 제도와 정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볼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시 복지재단의 류명석 정책연구실장님 초대했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오늘 돌봄이 아주 중요한 이슈인데요. 이 돌봄이라는 게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가 좀 되게 빠르고요. 또 고령화가 됨에 따라서 많은 노인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욱 아주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는데요. 네. 이제 핵심은 속도인 것 같습니다. 뭐 우리보다 더 빨리 고령화, 고령 사회에 접어드는 사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고령화의 진전 속도가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한 2배, 서유럽에 있는 복지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뭐 3배 이상, 5배까지 더 빨리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도 저희가 압축적으로 했지만 고령화도 지금 압축적으로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준비에 그러니까 충분하지 못했던 그런 점들이
현재 지금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뭐든지 빠르군요. 네. 빠름. 네. 근데 돌봄 제도가 아예 없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뭐 돌봄 문제를 사회가 해결하려고 2008년에 또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이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네. 이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네, 이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이제 도입된 지 10여 년이 이제 흘렀는데요. 오래됐네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치매를 비롯해서 노인성 질환에 대한 사회적 대응 체계를 골격은 이제 갖췄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도의 어떤 촘촘함이라든가 네. 충분함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모자란다고 봐야 되겠죠. 그 저희가 서부 유럽의 북부의 이제 복지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투자가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가 않고 있고요. OECD 국가들 평균과 비교해 봤어도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의 어떤 품질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가 근데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진행 중인 건가요? 그러면 지금 어떤 상당히 많이 상황이에요? 제도화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2017년부터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서 그렇죠. 이제 치매 국가 책임제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 지금 치매 안심센터라는 그 센터가 다 설치가 되었고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네.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치매 환자 숫자가 저희가 약 한 1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촘촘한 서비스를 제공하기까지는 그렇죠. 조금 더 이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은 치매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는 겪지 않아서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미래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또 지자체별로 복지 서비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 체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돌봄 SOS, 그러니까 좀 이제 긴급 사항이 발생했을 때 나 돌봐줘라고 얘기하는 센터 같은데 이런 거 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작년 7월부터 2019년 7월부터 서울시에서 돌봄 SOS 센터를 지금 현재 5개 자치구의 동주민센터에 다 설치를 해서 운영을 5개라는 게 25개 개 서울시의 구 중에서 예. 우선은 5개만. 예. 그리고 2020년에는 13개구, 2021년에는 25개 전체 구에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네. 뭔가 괜히 빠르군요. 사이다 마신 기분. 네. 아무래도 중앙정부의 정책보다는 서울시의 정책이 조금 더 속도감이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의 제도적인 고민들도 깊어져 가고 있는데 개인의 노력들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돌봄에 관련돼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고요. 또 돌봄 가족들끼리 자조 모임을 만드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화면으로 담아봤어요.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치매와 고령 사회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조범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정보가 굉장히 이렇게 편중돼 있고 또 정보 공유가 좀 안 되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분들 같은 경우는 정보가 좀 부족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 SNS를 통해서 좀 정보를 공유하고 싶고 더 나아가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장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케어하면서 힘들고 뭐 되게 열심히 보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굵직한 아이디어를 좀 해서 뼈다구로 해서 한 3, 40페이지를 요약을 해놓을 테니까. 오프라인 모임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이제 연구 모임도 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매달 하나의 책을 선정을 해서 토론하고 대화하는 그 독서 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치매를 이해하게 됐다 하는 말씀을 또 하시고요. 실제 이제 그 가족 중에서 치매가 있으신 어머님이 계세요. 치매 이야기 공부를 하면서 어르신을 이해하게 됐고 또 더 나아가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해서 본인 스스로가 변화가 됐다.
그리고 또 자기가 활동하는 현장에서 좀 그걸 적용을 시킬 수 있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어르신 계세요? 예, 문 열게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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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서오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어르신, 안녕하세요. 여기 풍선으로 제가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요즘도 그 산책하세요. 그 운동장 도시고 지금 요번에 이제 다음 주면 또 구정 춤을 추오너라. 와, 이거 아유 너무 잘하셨어. 너무 잘하셨어. 건강하시고 항상 그 긍정적으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뭐 예산을 투자해서 많이 조금 형성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뭔가 그 내용 부분에서는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태계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많이 부족하지 않는. 분야별로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모시는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똑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이 서로 자조 모임 형태로 해서 서로 힘든 부분은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표현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같이 또 공감도 해주고 또 자기 나름대로 해결책이 있으면 또 제시해주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위로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을 통해서 서로 이제 도움을 주고. 사실은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거든요. 나의 부모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나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나하고 아는 지인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치매를 받아들이고 더불어서 치매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남의 집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렇죠.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걸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깊이 그렇죠. 공감하고 네.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또 슬슬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전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좀 눈물 철철 했던 부분이 딱 있었어요. 책에서 젊은 아빠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 아버지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눈물이 막 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혹시 지금 기현 씨처럼 가족을 돌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현 씨 목소리로 직접 이 부분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 네. 하는데 어린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 40년쯤 지나서 네 기억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을까? 네 미래. 내 현재의 너는 치매가 시작돼 기억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 얼마 안 있으면 네가 존재한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증거가 이 사진 말고는 없게 되지. 너는 참 용감해서 형제 중에 가장 먼저 서울에 올라왔다고 들었어. 자리를 잡아서 형제들이 정착할 돈과 막내 동생이 자동차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돈을 모두 마련했다고 했지. 미장 기술을 잘 배워서 가족들 돕고 너도 가족을 꾸려 성실하게 잘 사는 게 목표였을 테지. 내가 이제가 20살이 되거나 더 어린 너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무 말도 못하겠지. 정말 너를 만날 수 있다면 나는 그저 너라는 존재를 확인할 뿐이겠지. 그런 만남이 꼭 불가능한 것 같진 않아. 네 기억이 차차 사라지면 그 시절의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몰라. 요즘 기억이 점점 사라지면 언젠가 아빠의 현재는 네가 될 테니까. 그렇게 너를 만날 수 있다면 이 상황이 아주 절망적이지만은 않은 듯하다. 다행히 너는 발을 자르지 않았으므로 그 두 발로 다시 뭔가 했으면 좋겠다. 네. 아이고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하는데요. 앞으로 이제 조기현 작가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계속 이 가난과 돌봄 문제에 대해서 계속 글을 쓸 생각이고요. 앞으로 계속 글 쓰고 영상 작업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우리가 돌봄이라는 주제로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 실장님 어떠셨어요? 저도 조 작가님 책을 저는 한 달 전에 이제 읽어봤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보여지죠. 젊은 아들이 아버지를 돌본다는 것이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이런 그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더 늘어나실 것 같고 정부나 서울시 또 정책들이 다양한 어떤 그런 상황들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충해 나가야 될 것이 필요하다. 또 그런 쪽에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돌봄 문제를 함께 얘기를 해보면서 이 나이듦, 아픔이라는 게 뭐 저주나 슬픔이 아니라 좀 당연한 일,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분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명사들의 추천책 릴레이북이 이어집니다. 전 축구 선수이자 축구 해설위원으로도 활동을 했었고요. 김재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막 생각나네. 선수 은퇴하고 나서 새로운 길을 선택하고 도전했던 모습도 기억하는데 옆에서 많이 응원할게. 대신 꼭 밥 사. 알았지? 화이팅! 이렇게 어려운 자리를 저에게 보냈으면 본인이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난해였죠. 제가 이제 운동을 그만두고 뭐 해설위원도 하고 했을 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을 주셨거든요. 좋은 자리를 또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축구 지도자 준비를 해왔었고요. 좋은 제안을 기분 좋게 또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잡아보겠습니다. 네, A 대표팀 감독으로 네, 잡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제 운동을 시작을 했고 이제 선수로서 축구 선수로서 20년 이상을 이렇게 뛰다 보니까 계속 봐왔던 사람들만 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울타리 안에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고 사회로 나가 보니까 새로운 분야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관계라든지 소통을 하는데 내가 좀 미숙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이제 또 아내도 이런 책을 좋은 책을 또 선물해줘서 오늘 이 책을 꼭 한번 이렇게 알리고 싶다 해서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50대 50인 것 같습니다. 관심을 끌려면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른 사람이 기꺼이 대답해줄 그런 질문을 하라. 상대방이 자신과 자신이 이룬 일에 대해 얘기하도록 이끌라. 저는 내 얘기만 하는 거에 굉장히 급급했던 것 같아요. 내 얘기를 좀 멈추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좀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또 상대방도 그럼 나에게 또 질문을 바로 던지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느끼게 돼서 이 부분을 좀 읽어봤습니다. 일단 저도 어떻게 보면 사회 초년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사회 초년생들이 이제 앞으로 만남을 많이 가져야 될 이제 상황을 대비해서 이 책을 읽으면 굉장히 관계를 갖고 또 소통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새해가 또 밝았으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 앞으로 많은 날들이 있으니까 또 이때쯤 이 책을 읽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을 것 같네요. 네, 있습니다. 패션, 두 번째는 모델입니다. 한현민 군이라고 합니다. 네. 예능을 한번 같이 찍은 적이 있었는데 이 친구 굉장히 매력도 있고 또 생각이나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과연 어떤 책을 읽는지도 저도 궁금하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알고 싶어서 한현민 군을 추천하겠습니다. 현민아, 잘 지내니? 이거 되게 쑥스럽다. 너의 생각이 너무나 통통 튀고 또 어떤 대답을 할지 굉장히 기대가 됐던 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가 어떤 책을 많이 읽는지 또 궁금하기도 했었어. 그래서 여기에 나와서 너가 가장 좋아하는 책을 한번 소개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기대하고 있을게. 안녕. 저희는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책들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인사드릴까요? 네. 북으로 소란한 세상을 이롭게 하라. 다음 주에 만나요.